한국의 승전보가 호주에 이어 동유럽, 아프리카에서도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올해 국방 예산이 GDP 대비 3% 수준으로 상향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미 유럽 자주포 시장을 석권한 K9이나 K2 전차, 그리고 레드백에도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주의 영향으로 이제는 한국산 장갑차 AS21 레드백을 원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불모지였던 아프리카 대륙까지 파죽지세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수의 라이벌을 제치고 전 세계 장갑차 시장을 장악한 대한민국 무기 레드백의 성장 배경과 현재 수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겨울잠을 자던 레드백, 그러나 막혀있던 물꼬가 트인 것처럼 지금은 수출 물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 모로코, 수단, 니제르, 기니 등 아프리카 상당수 나라가 레드백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은 호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년 동안의 꼼꼼한 테스트를 거친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 레드백은 독일의 링스를 누르고 최종 승자가 될 전망인데요. 현지 전문가들조차도 최종 계약 전의 상황을 이례적으로 낙관하는 데에는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 외에도 레드백의 기본 성능이 링스를 압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재지변 수준의 변수가 아닌 이상 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 때문에 호주의 장갑차 사업 랜드400 선정 결과를 학수고대 기다리던 많은 나라는 벌써 레드백 도입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을 계획 중인 그리스,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호주처럼 사막 지형이 많은 모로코는 아예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기 장갑차를 도입해야 한다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동급 대비 가장 우수한 장갑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한국의 방산기술 덕분인데요. 그러나 십수년 동안 기술 개발에 안이했던 경쟁국들의 나태함도 한몫했습니다. 바로 영국과 독일이죠.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방산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입지가 확고한 나라지만 최근 들어서는 과거의 영광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갑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서방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일컬어지던 챌린저 전차를 개발했던 영국의 위상은 온데간데였고 쇠락을 몸소 겪는 중입니다. 게다가 전차의 보유량마저 점점 줄이고 있으며 주력 전차인 챌린저2는 2030년까지만 운용하다가 이후부터는 챌린저3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장갑차입니다. 영국에서 무려 2010년부터 개발 중인 차기 장갑차 에이젝스가 여전히 생산조차 들어가지 못한 탓입니다. 에이젝스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아스코드 장갑차를 영국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개량형인데요. 개발 초기에는 주무장으로 기존 대비 훨씬 고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CTA 기관포와 첨단 센서를 탑재한 고성능 장갑차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영국군은 파생형까지 합해 모두 589대라는 막대한 수량의 에이젝스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상비군 숫자가 고작 8만 2천 명 수준인 영국 육군의 병력 규모를 생각하면 기계화 전력에 명운이 달려있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어마어마한 물량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야심찬 장갑차 개발 계획은 영국의 음식만큼이나 처참히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납품된 에이젝스는 고작 26대에 불과하며 589대가 언제까지 납품 완료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영국 의회조차 에이젝스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젝스의 가장 심각한 결함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소음과 진동입니다. 소음과 진동 때문에 승무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말 자체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내막을 알아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영국군은 전통적으로 두꺼운 장갑 등 기갑 장비의 방어력을 중시하는데요. 챌린저2만 봐도 공격력은 다른 서방의 전차보다 약하지만 방어력만큼은 발군입니다. 그 때문에 영국군은 에이젝스 장갑차에도 장갑 강화를 요구했고 제조사는 두꺼워진 장갑을 감당하기 위해 엔진까지 강화하다 보니 총 중량이 43톤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에이젝스의 현수장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43톤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내구성이 떨어졌던 것이죠. 결국 에이젝스는 이 현수장치 결함 때문에 시험주행 중 소음과 진동으로 탑승했던 승무원 30명 전원이 신체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멀미 따위는 애교에 속하고 관절 부상을 입기도 했으며 심지어 청각에 손상을 입는 등 승무원의 비전투 손실까지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링스 보병전투차 역시 앞날이 캄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독일 전차의 명맥과 전통을 잇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요가 터진 체코와 호주, 미국의 입맛에 맞추어 만들다 보니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해 보수적인 설계 방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 공개된 기종임에도 2020년까지 링스를 관심있게 보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 영국과 독일에서는 차세대 보병장갑차 개발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복서장갑차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도 검토해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험지 돌파 능력이 부족한 차륜형 장갑차 복서는 에이젝스의 원래 목적인 신속한 전개와는 개념이 다르고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영국 현지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에 에이젝스를 내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영국으로서는 호주 맞춤형으로 개발되고 동세대 장갑차 중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지 생산까지 하는 레드백을 도입한 호주가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영국이나 독일 등 서구의 전통적인 기관 명가들이 호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냉전 종식 이후 방산 분야의 제조업과 공업력을 등한시한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호주는 새로운 기갑시나 한국산의 마음에 기울었고 곧바로 세계 곳곳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랍계 군사매체 디펜스 아라빅은 만약 모로코가 한국의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장갑차의 기본 성능은 물론 이미 중동 지역에 넘치게 보급된 대전차 미사일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LR2나 미국의 자벨린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무기 체계의 호환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인해 언제나 긴장 상태인 남중국해나 러우 전쟁이 한창인 유럽에 반해 평화롭기 그지없는 모로코에서 왜 레드백 도입을 검토 중인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모로코는 단 한 번의 방산 수출이 없던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쿠데타 벨트 확장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동부를 중심으로 내정과 살, 정부 전복 등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고 이에 모로코가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기니와 말리, 부르키나파소, 수단, 니제르에서 일제히 군정이 세워지고 지난 8월에는 가봉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었죠. 북아프리카 정세가 어려워지자 불안함을 느낀 시민들은 국가를 탈출하는 난민이 되었고 지중해 대서양을 끼고 있는 모로코가 이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모로코의 결단을 이끈 것은 난민뿐만이 아닙니다. 난민을 단속하기 위해 각국의 군부 세력과 테러 조직이 모로코 주변까지 침범, 치안을 위협하자 모로코는 전에 없던 무장을 택했고 그 첫 번째 후보로 레드백을 꼽은 것이죠.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영국 BAE 시스템스의 CV90,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도 훌륭한 보병장갑차이긴 하지만 화력부터 기동성, 방어력 모든 면에서 레드백이 한 수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방산만의 강점, 빠른 납기를 선택의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호주의 방위산업부 장관인 팻 콜로이도 레드백 도입에 대해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로 기대를 걸고 있으며 한국 방산이 놀라운 것은 초도 물량 인수가 본래 예정보다 2년이나 빠른 2027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생산을 감축하고 독일이 현재의 성공에 취했을 때 대한민국은 눈앞의 적에 맞서 꾸준히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외의 실패 사례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지 않고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 방산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창원입니다. 레드백의 제조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사업장은 생산하는 무기체계만 무려 20여 종류가 넘습니다. 무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공정을 살펴보면 가공과 용접을 거쳐서 도장을 한 다음 부품 조립, 부위별 성능 점검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최종적인 조립 후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품질 검사와 마무리 정비까지 어디 한 군데 빈틈이 없는 과정인데요. 이곳에선 장갑차인 레드백과 타이곤을 비롯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생산하고 정비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방산기술력의 산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창원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무기 중 하나인 K2 옥표를 생산하는 현대로템도 창원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은 현재 K2 전차 3차 양산, 4차 양산을 위한 생산 작업에 한창이며 폴란드에 납품될 K2 전차의 1차 인도분 180대 주문이 밀려든 상태라 전 작업장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생산 라인은 컨베이어 벨트와 턴오버 장치 등을 활용해 생산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4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현대자동차의 생산 노하우가 결합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현대로템이 우리 육군에 납품한 K1부터 K1A2만 따져도 모두 1,500여 대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의 수량은 해외의 글로벌 방산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생산력입니다. 여기서 이룬 규모의 경제는 생산 단가에 나와 발전한 기술과 노하우 습득까지 많은 장점을 얻게 했습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 이 시점에 제조업 등은 시대에 뒤떨어진 분야라고 하지만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생산력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국가산업, 특히 방산 분야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 방산이 눈부신 성장을 한 것도 창원 등의 방산 생산 거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한국이 특히 방산의 거점 창원이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